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허황우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김수로왕을 만나게 되었나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는 허황우 탈출 루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허씨 일가의 이주 경로와 또 허황우가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는 전반적인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먼저 허씨의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인물은 허유라는 분이 되겠고, 이분은 유임금으로부터 나라를 같이 다스려보자 이렇게 할 때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귀를 씻고 깊은 산속으로 숨었다는 그런 전설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허씨의 행적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칠불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허씨의 그 드러나는 행적은 월지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지국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보옥선사 또 그 다음에 허황옥 해가지고 옥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월지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옥 생산으로서 유명하고 품질도 좋아서 은나라 그리고 주나라 여기에서 이 월지국 지역에 있는 그 옥을 수입해다가 썼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월지국은 이렇게 서역과 중국과의 중간 지점에서 여러가지 비단길이라든지 비단길과도 중복되고요. 또 옥의 길 이것과도 관련이 있고 이리 해서 중간 무역으로 상당한 부를 쌓고 또 한때는 흉노를 제압하는 훈 제국을 제압하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 제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흔적을 남긴 묵돌손우라고 하는 이 인물을 월지국에서 인질로 받을 정도로 또 훈 제국에서 인질로 이 묵돌손우 이 사람을 이렇게 인질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는데 나중에는 이 두만손우, 아버지가 되는 두만손우가 묵돌손우를 이렇게 월지국에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애처부에게서 난 자식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묵돌손우가 인질로 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공격을 해서 결국은 묵돌손우를 제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묵돌손우가 그때에 처음으로 이 부자관계를 정리를 하고 강병을 육성을 해서 결국은 묵돌손우가 월지국을 쳐들어가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기원전 179년이고 그래서 이 월지국에 있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분산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 허씨의 이 선조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월지국 인근 변경으로 아마 피난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그 한나라와 또 훈 제국과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이민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인물이 허광한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자신의 그 출처가 산동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벼슬을 해서 관련된 지역이 산동인 것으로 보이고 이 허씨 대부분의 허씨가 머물렀던 곳 정착했던 것은 산양군이라고 해서 장안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됩니다. 동남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터 잡고 있었고 허광환이라는 인물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창읍 그 다음에 산동의 창읍
이 지역 출신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적으로 보면 한무제가 훈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나라의 명운을 걸다시피 해서 공략을 해서 결국은 훈제국을 와해시키고 이 세력들은 서주에서 서역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는데 그때에 아마 포로가 되었거나 항복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먼저 투후의 세력보다 먼저 이렇게 그 한나라에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투후가 한나라의 포로로서 들어와서 이렇게 가장 말단 말 먹이로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거기 장군 또 그 이상의 황제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한나라의 실세 중의 실세 이렇게 그래서 곽광과 동격으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씨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그 벼슬을 해가지고 무죄를 따라다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사실상 국법에 이 처형을 받게 돼서 실형을 받게 돼서 결국 환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또 그 사이에 그 무고의 난이 일어남으로써 선제가 태어나자마자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는 강보에 쌓여서 그렇게 젖동량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기를 돌봐주었던 장씨나 또 자기를 이렇게 거두어서 또 이렇게 그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까지 이렇게 주었던 허씨, 그 다음에 자기의 외척이었던 사마씨, 사마씨가 아니고 사씨, 예, 이 사씨, 이러한 그 관련된 이 인물들을 자신의 배후 세력으로 삼아서 나중에 곽씨 세력과 이렇게 대립하는 그리고 견제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외척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허씨였습니다. 사씨도 실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씨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씨가 또 그렇게 되었고 또 장씨가 그런 그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씨와 장씨는 실세로서 관료의 실세로서 한나라 때에 그 이름을 크게 날렸고 사씨와 허씨는 황제의 외척으로서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사라는 그 시에는 이 김씨, 장씨, 사씨, 허씨에 대한 그러한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권력이었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시를 여러 편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허광한의 딸은 선제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황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광한은 평은후로서 상당한 실세, 중앙정치의 중심으로서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허황후가 뜻하지 않게 독살을 당했는데 한동안 이 독살당한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68년도에 곽광이 사망한 이후 비로소 황제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허황후 독살에 관여한 이 곽씨 일족들을 모조리 처형하는 그래서 곽씨가 멸문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독살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데 5인이 5사람이 이 결합을 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것을 밝혀내고 진상을 알게 되는데 거기에는 위상이라고 하는 재상, 그 다음에 투후의 가문 김안상, 그 다음에 선제의 장인이 되는 허광한,
등 해서 5인이 이것을 밝혀냈고, 또 이 세력들은 당시 선제 이후 계속해서 어떤 그 한나라의 실세로서 이렇게 활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제 때의 효성 허황우가 자식을 낳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하고, 그 이후에 그 황제의 사랑이 멀어지고 또 주색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보니까 이러한 관심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 언니들이 나서서 어떠한 작당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무리를 일으켜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허왕은 폐후가 돼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불러들이긴 했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황제로부터 자계를 명받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때의 이후로 이 허씨의 일족들이 산양군 그리고 봉지 이런 쪽으로 분산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산양군은 그 아무런 봉작이 없는 그러한 그 자생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봉지라고 하는 것은 이 허황우의 이 사건 이후에도 폐후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봉작, 부여했던 그 봉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씨가 뿌리를 내린 것은 산양군입니다. 그리고 허씨가 자기를 받았던 것, 그리고 봉지를 받았던 것은 산동입니다. 또 투후가 받았던 투지역도 역시 산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황우 독살 사건에 이렇게 서로 합동을 해서 사건을 밝혀낸 것, 그것이 바로 김씨와 허씨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더 강화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산동에 같은 인근 지역에 봉지를 갖고 있었다 하는 그것도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지국에서 넘어왔을 때에 먼저 이 한나라에 정착을 했던 것이 허씨고, 또 그와 같은 곳에 산동 지역에 투후가 약 4만 명가량의 그 세력을 거느리고 거기 와서 정착할 수 있게 된 것도 허씨가 상당히 어떤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씨 가문은 쭉 중앙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봉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광한의 셋째 동생 허연수, 그 후대가 계속 끝까지 이렇게 그 위치를 고수를 해오다가 허경이라는 인물이 AD 12년 왕망이 그 폐함에 따라서 결국은 이 자귀도 그대로 뺏기게 되고, 이 허경이란 인물은 행적이 역사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허경이라는 인물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뺏기고 난 이후에 행적이 불명해짐으로써 결국은 허황이라는 것이 바로 이 허경의 딸이 아니겠는가. 그 나이나 그 시기로 봐서는 그 딸이 수로왕을 만나러 온 것이 시기적으로는 좀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허씨는 전통적인 바로 중국 사회 허씨에서 시작돼 가지고 어떤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아마도 진나라나 주나라 이 멸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북쪽으로 이렇게 세력이 옮겨갔다가 또 이 한무제가 나타남으로써 목돌선우가 이렇게 월지국을 멸망시키고, 또 한무제가 이렇게 북방 전진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 일족들이 결국은 한나라 땅으로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고요. 거기에서부터 이 허황후가 나타남으로써 한나라의 실세로 등장을 했다가 이 허경이라는 인물 이후로 이제 완전히 행적이 끊어지고 또 허씨 일족이 이렇게 점점 세력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 효성 허황후 이 일족이 이 잘못됨으로써 결국은 남은 일족들은 원래 자기의 뿌리였던 사냥군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보고 이것을 지명을 지도로서 이렇게 옮겨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다클라마칸 사막에 이 분지가 있습니다. 이 분지는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넓은 땅이 되겠습니다. 대략 우리 한국의 넓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이 사막 자체는 70만 평방킬로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10만 평방킬로 정도가 이렇게 그 분지를 이루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곳에 타림 분지와 또 그 서쪽으로 중국과 접경한 그 지역까지 월지국을 이루고 있고 활동 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탄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활동을 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돈왕, 서역으로 나가는 돈왕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면 비단길, 남쪽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해서 돈왕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건 북로가 되고 이 중간 지역에 이 양쪽을 잇는 또 다른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단길이 있는데 이 월지국은 옥생산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여기 가는 초입길에서 비단길 거기보다 약간 남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돌아가는 이 옥의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방향은 같은 길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월지국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런 코스로 해서 서역으로 이렇게 이 옥의 길이 연결되고 또 요 지역 일부를 뺀 다른 길은 비단길 남쪽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 무역 이 중국과 또 서역 이 사이에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부를 쌓았는데 결국은 묵돌선우에게 해체됨으로 해서 여기에서 번영을 누리던 이러한 월지국 사람들은 이렇게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 그 중에 허씨가 된 허씨인 그 일족들은 이 중국의 접경지역 이쪽으로 와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한 무제의 대북 전진 정책에 따라서 이 훈 제국을 갖다가 계속 밀어내서 결국은 서천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됐고 이 월지국이 누렸던 이런 중개무역의 이익을 한나라가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씨 일족은 이 근처에 있다가 한무제에게 아마도 사로잡혀서 투우처럼 중국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장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이 산양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벼슬을 얻어서 어떤 그 공을 세웠다든지 해서 봉지를 받는 것이 산동적이 됩니다. 또 투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로로 들어와서 또 역시 이쪽에 봉지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지역을 보게 되면 서안이 이쪽에 있고 산양현이 동남쪽에 있고 안악현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안과 안악현 사이에 산양현이 있어서 이 산양현에서 안악현으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기존에
설명을 했던 양자강을 통해서 왔던 아니면 산동 쪽에 허씨와 또 김씨의 봉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물길을 타고 가락국으로 이렇게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양자강으로도 뭐 건너서 올 수도 있었겠죠. 어느 코스인지는 여기서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아마 산동이 됐든 또 양자강을 통해서 내려왔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투후 일족이 이렇게 요동을 통해서 이 동남쪽으로 왔다고 되어 있으나 이렇게 함께 이주하지 않고 한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남아 있었던 김선, 김위 이런 인물들이 또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김씨 일족이라도 떠난 인물이 있고 또 그대로 남아서 적극적으로 이 한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족 간의 이별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허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주 경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주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뭐 있었다고 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알려진 대로 천축국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서 일로 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그것만 있을 뿐이고 쌍화문도 불교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고대로부터 적어도 기원전 2400년 이때로부터 전해온 그러한 전통적인 문양이 될 것이고 또 이 보주태후라고 하는 것도 허씨의 이동 과정과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불교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무리다. 더군다나 같이 온 일행들은 다 그 벼슬 이름이 주나라, 또 진나라, 한나라 이때의 벼슬을 관직명을 가지고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진한 시대에 그 제도를 여기에 적용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이때 당시에 이쪽 지역은 정치 체제가 선진화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호황우는 인도에서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대 중국의 허씨로부터 그 정통성을 계승했고 중간에 정치적 변동 상황에 따라서 투후와 같이 북방에서 세력을 이루고 살다가 다시 본래의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중에 허황우는 먼저 이 가락국으로 간 김수로왕을 따라서 이렇게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한나라 때에 김씨와 허씨 간에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또 그 두 집안 간에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배경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